오늘 마트에서 사과 한 봉지 집어들었다가 슬그머니 내려놓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세상에 사과 한 봉지가 밥 한 끼 값이라니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무서울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말은 어렵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현상입니다. 내가 가진 돈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0,000원 한 장으로 배부르게 먹고 커피까지 마셨다면 이제는 국밥 한 그릇 먹기도 빠듯합니다. 이것은 내 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5% 오르는데 은행 이자가 3%라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2%씩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돈을 훔쳐가는 투명한 도둑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주 쉬운 사례를 통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빚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빚은 절대 지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빚이 때때로 든든한 아군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장면 가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약 30년 전 자장면 한 그릇은 1,000원이었습니다. 당시 누군가에게 1,000원을 빌렸다면 그것은 자장면 한 그릇을 통째로 빌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갚고 버티다가 오늘 1,000원을 갚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1,000원으로 자장면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자장면 한 그릇을 먹으려면 7,000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빌린 사람은 자장면 한 그릇의 가치를 빌려놓고 갚을 때는 단무지 값 정도의 가치만 갚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부채를 녹여준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라는 녀석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즉 돈을 빌리는 값을 올립니다.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훌쩍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여주기 전에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활용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이 이자를 내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둘째, 나는 이 돈으로 산 물건 집이나 주식을 10년 넘게 들고 갈 수 있는가? 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빚은 아군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적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빚의 양면성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빚을 내서 혹은 내 피 같은 종잣돈으로 무엇을 사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힌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고생을 했던 50년 전 사람들의 기록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1970년에 3달러 정도 하던 기름 한 방울이 10년 만에 40달러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무려 13배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멈추고 트럭 운송비가 비싸지니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물건을 안 삽니다. 기업은 망해가고 주식시장은 10년 동안 암흑기에 빠졌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니 예금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 홀로 빛나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과 원자재입니다. 금값은 10년 만에 20배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이로 만든 돈은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진짜 물건, 절대 썩지 않는 금이나 꼭 필요한 기름을 가지려는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내 자산을 전부 주식이나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꼭 필요한 진짜 물건을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은 섞어두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이 여러분의 식탁 위 메인 요리라면 금이나 원자재는 소화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경제가 체했을 때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당장 금방에 가서 금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십시오. 투자는 공부 없이 뛰어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벌면 가장 위험합니다. 보통 시장이 좋을 때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충 사도 오르는 장에서 수익이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의 천재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다 더 큰 돈을 가져오고 심지어 빚까지 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갓 딴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고가 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첫 투자에서 번 돈은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준 보너스입니다. 진짜 실력은 시장이 하락할 때 내 돈을 얼마나 덜 잃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초보자분들께 권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트 메뉴를 사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사면 삼성전자가 망할까봐 잠을 못 자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200개를 모아놓은 세트 메뉴를 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세트 메뉴를 조금씩 사 모으십시오. 그러면서 경제 뉴스를 보십시오. 아, 금리가 오르니까 내가 가진 채권 세트 메뉴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구나. 반도체가 인기라더니 이 세트 메뉴는 오르네? 이렇게 내 돈을 직접 넣고 23년만 관찰하면 그 어떤 경제, 교과서보다 값진 공부를 하게 됩니다. 1,000만 원으로 이 공부를 마친 사람만이 나중에 10억을 굴릴 자격이 생깁니다. 방금 제가 채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많은 분이 채권이라고 하면 부자들이나 하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채권만큼 정직하고 쉬운 투자처도 없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채권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을 남에게 팔 수 있는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행에 가서 연 3% 이자를 주는 10년짜리 적금에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이 통장은 종이로 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은행에서 연 5%짜리 적금을 새로 팔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제 만든 3%짜리 통장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 급한 돈이 필요해서 3% 통장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거 1억 원짜리 통장인데 사실 뿐? 하고 물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은행 가면 5%짜리를 만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 통장을 팔려면 가격을 깎아줘야 합니다. 통장 주인 이름은 바꿔드릴게요. 원래 1억짜리지만 제가 9천만 원만 받고 드릴게요. 대신 이자는 계속 3%씩 받으시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사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1%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3% 통장은 보물단지가 됩니다. 너도 나도 사겠다고 줄을 서겠죠. 그럼 여러분은 1억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통장을 팔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은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낼 수도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채권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 금리라는 녀석을 쥐락펴락하는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우리는 미국 금리 결정 하나에 밤잠을 설치며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배를 사주는 가장 큰 손님 중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드는 가게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 빵의 대부분을 옆 동네인 미국 마을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마을 이장님이 금리를 확 올렸습니다. 미국 마을 사람들이 대출 이자 갚느라 돈이 없어서 빵을 안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빵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빵을 맛있게 구워도 팔 곳이 없어서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 실업률이 얼마인지, 미국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우리 주식시장도 힘을 못 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의 이동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은행에서 이자를 5% 주는데 한국 은행은 3%밖에 안 준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안전한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습니다. 결국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요즘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며 난리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게 정확히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달러의 힘이 세지고 우리 원화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오는 기름, 밀가루, 옥수수 가격이 다 달러로 계산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빵값, 기름값이 다 같이 오릅니다. 앉아만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깎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환율이 이렇게 비싼데 지금 달러를 사도 되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수익을 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릅니다. 이때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에서 잃은 돈을 환차익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보험료를 내듯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대비해 달러를 조금씩 모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 투자하면 달러를 들고 있는 효과와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종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종류도 나누어야 합니다. 원화만 들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바구니 하나에 내 전 재산을 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가 종이돈 중의 왕이라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왕자를 내려놓지 않은 진짜 돈이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환율도 불안하고 세상도 어지러울 때 왜 결국은 금으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은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이자도 안 주고 배당금도 안 줍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노란 금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 세계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달려갈까요? 그 이유는 금은 폭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종이돈은 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 뿌렸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 가격은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땅속에서 힘들게 캐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화폐가 흔해질수록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금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금으로 채워두는 것은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금은 가격 변동이 심할 때가 많고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금은방에 가지 않아도 주식처럼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빚, 주식, 채권, 달러, 금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축제가 영원할 것 같지만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요즘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코인까지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들립니다. 주변을 보면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는 소식뿐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든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비가 그치면 어디부터 물이 빠질지 모릅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질려 물건을 던집니다. 그것이 폭락의 도화선이 됩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남들이 파티를 즐길 때 조용히 나갈 문을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박을 노리는 용기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냉정함입니다. 내가 왜 이 물건을 샀는지,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방어가 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수익 인증샷을 올릴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주식과 채권과 금을 적절히 섞은 튼튼한 배를 만드십시오. 경제라는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배를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자,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돈을 지키는 핵심 원칙 5가지만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독입니다. 이자 부담이 내 삶을 흔들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첫째, 진짜 물건에 투자하라. 현금만 들고 있지 말고 주식, 금,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리십시오. 둘째, 세트 메뉴 ETF로 시작하라. 공부 없는 몰빵 투자는 도박입니다. 분산 투자가 정답입니다. 셋째, 미국을 지켜보라. 우리 경제의 큰 손님인 미국의 움직임이 내 지갑을 결정합니다. 넷째, 달러와 금은 보험이다.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안전한 대피소에 넣어두십시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나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는 생존 기술입니다. 당장 큰 돈을 벌지 못한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투자자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앞날에 든든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쉽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